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특별 세션 이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 두 번째 과제 제목은 어, 댐 저수지 안전관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총 5편의 과제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조성규 박사님, 최병호 박사님, 유찬호 박사님, 김준희 상무님 이야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수자원 시설물 조경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리 기준 고도화 연구에 대해서 조성배, 이문상, 강민천, 윤승민 회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발표 시간은 15분이고 12분 경과 시에 제가 파종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배 회원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배입니다. 저는 수자원공사 K워터 연구원 물인프라안전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수자원 시설물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리기준 고도화 연구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 중이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와 이상치 판별, 그리고 관리기준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그 안전관리 계측기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개 물인프라, 댐과 각각 보호에 대해서 현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측기기를 매설이 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23개 종류 그리고 약 3,600여 개의 매설계기가 설치돼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경보 시스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지진계를 먼저 시작으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 2010년도에 댐 외부 변이 자동 측정 시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에 침투 수량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계측이 되게끔 구축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댐 안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조기경보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외부 변이계 침투 수량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외부 변이나 침투 수량에 대해서 관리 기준을 정하였고 이 관리 기준은 댐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상 계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에 대해서 80%를 초과할 때부터 이제 관심 그리고 주의 경계라는 이제 조기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고 이게 각 댐 안전 관리자에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결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19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좀 지금까지 조기경보 운영된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계측 항목이 좀 댐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 댐 시설에서는 계측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댐과 보는 유사한 시설물인데도 조기경보 항목이 상이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0% 정도의 시설물에 관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이 없거나 임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회사에서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2020년도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계측 항목을 새롭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건설 중에 설치된 계측 체계를 유지를 하되 제3기 이후의 댐들에 대해서는 필수 계측 항목 외에는 계측기기의 경우 보수 대체의 필요성이 없으면 폐기를 하고 필수 계측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하고 대체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수 계측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필수 계측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기 경보를 할 항목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좀 명시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부 변이계와 침투 수량이고, 이제 ECRD 댐 형식에 대해서는 침투수 탁도계, 그리고 각각의 지진계는 법적으로 이제 설치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진계도 같이 조기 경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때만전 계측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그 계기로는 다수의 계측기에서 결측이나 이상치로 인해서 잦은 알람이 울려서 이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그 관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게 가중이 되어서 이를 좀 해결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 경보가 통보가 되면 48시간 내에 저희가 점검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누락 사례가 발생을 하거나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강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침투 수량 같은 경우는 이를 고려해서 관리 기준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관리 기준에 살펴보시게 되면 수자원이나 수도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건보정 업무 프로세스 등을 좀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안전 매설계기 계측값에 대해서는 이보다 좀 덜 자세히, 그리고 좀 일부 기준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왼쪽 좌측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자원 쪽이나 수도 쪽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 그 데이터의 고정이나 아니면 이상치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유형이지만 기상청에서도 그 기상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이상치 검출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해 놓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때만전 계측 데이터에서도 이런 절차를 갖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좀 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계측기 통신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계측 데이터가 없는 경우 아예 일자가 없어지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측정 시점을 유지를 하되 계측값을 공란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좀 물리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 배제를 하는 절차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젠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세 변동 한계를 두거나 일정 시간 동일값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두어서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측값 상호 간에 물리적인 의미가 모순이 될 경우, 이 경우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외부 변이계 같은 경우는 물리적 허용 한계를 이제 재원을 참고하여서 한계를 두고, 추세 변동 허용 한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댐 변이가 크게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변동 한계를 좀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탁도나 온도,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도 계측을 하고 있는데, 뭐 가령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 댐을 침투하는 침투수 자체가 기온보다도 훨씬 더 좁은 범위에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기온에 대한 한계를 준용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탁도나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도 과거 계측값을 바탕으로 좀 원천적으로 이상치가 들어오는 한계값을 좀 설정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치 판별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16년도부터 20년도 약 5년치 계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결측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일 데이터 결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했고요. 그 밖에 2일, 3일 이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최대 뭐 30일까지도 있는데, 이는 이제 계측기에 만약
저희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사항 때문에 장기간 결측이 된 내용이고, 대부분 1일, 2일 안에 결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1일 결측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냥 선형 보정을 해서 데이터 통계를 내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좀 보정 절차를 심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단별량 이상치 판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을 갖고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요. 뭐 흔히들 아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이제 절대 중앙값 절대 편차, 그리고 사분위수 등으로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준사분위수, 수정 사분위수 이런 그 비대칭 자료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그 대부분이 정규 분포를 바탕으로 제한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좌우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수정 사분위수 같은 경우는 이상치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거동을 판별을 이미 이상치로 판단을 하고 너무 좁은 범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이상거동을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판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요 준사분위수나 아니면 중앙값 절대 편차 같은 경우는 거리를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넓은 범위를 갖게끔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 요즘 뭐 많이 쓰고 있는 말라노비스 거리나 밀도 기반 이상치 판별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점은 이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상치 판단 기준을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데이터 자료와 계속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엔 관리 기준 고도화 내용입니다. 현재 그 침투 수량을 계측하는 집수벽이 댐 하류 선단에 위치한 댐들이 있기 때문에 강우가 같이 유입이 되고 이를 이제 누수량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조기경보 알람이 이제 중지되는 그런 지금 단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뭐 필댐 유출 수량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정규정 등에 의해서 한번 수행이 되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댐체, 댐 기저, 양안부 유출량 분리하는 이런 3차원 지하수 수치 모델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강수를 고려해서 침투 수량 관리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저수위, 강수별로 침투 수량 관리 단계를 좀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일 강우량과 침투 수량의 특별한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선형이나 이런 특별하게 맺기가 좀 어려웠고, 저수위에 대해서도 사실 저수위가 증가하면 침투 수량이 증가하는 형태는 보이나 강우에 의해서 좀 튀는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사결정나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좀 단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보았고요. 적용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강우량 그리고 저수위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요 최대값이 좀 다소 튀는 값들이 있지만 요 단계를 따라서 좀 관리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단계를 낮춰서 하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강우랑 그리고 댐을 침투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반영을 해서 관리 기준을 좀 정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론입니다. 계측 데이터 품질 관리는 주기적인 검교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좀 관심이 하락이 되는 점들이 좀 우려가 되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좀 사람 손으로 직접 계측을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치 판별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간편하면서 보수적인 기준이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 고도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가장 계측 데이터를 그래도 댐 쪽에선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재까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댐 저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측 데이터의 품질관리, 이상치 판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좋은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플로우나 혹시 온라인상에 질문 있으신 분은 한 번만 발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데이터 품질 관리하는데 아까 5년자료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또 5년이라는 뭐 그게 좀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훨씬 더 이전에 계측된 자료도 있고 최근에 계측된 자료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가장 편의상 5년의 계측 데이터를 지금 다룬 거고요. 사실 저희가 워낙 오래된 데이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계측기를 개대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값이 변동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최근 데이터를 좀 별도로 선정을 한 겁니다. 계측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박대희 씨 우리 조성명 씨께 특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이제 댐 저수지 붕괴 예경도 시스템 구축 미얀마 사례에 대해서 최병한 200 김성근 회원님께서 발표하는데 여기서 최강 마사님께서 지금 멀리 병원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해 주십시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먼저 불가피하게 좀 참석이 어려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하게 되어서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요. 저는 이제 농어촌연구원의 최병한입니다. 발표 사례는 방금 좌장이신 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연구원이 수행했던 미얀마의 ICT 기술 기반의 댐 붕괴에 관한 예경보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계기가 됐던 거는 먼저 한국의 사례에서 그 2012년, 13년 이때 3대 저수지 붕괴되고 어떤 단순 계측 사업을 좀 더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예경보 사업을 기존의 계측 사업 결과치를 활용을 해서 댐 붕괴, 국부적인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경보 서비스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국내에서 먼저 수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원 주도로, 농어촌공사 주도로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농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그 국제협력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보자는 취지하에 한국에서 과기정통부의 펀드를 가지고 실제 사업 주관은 이제 ADB 산하의 APT라는 아시아 퍼시픽 텔레커뮤니티에서 사업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펀드는 한국의 과기정통부 사업이었고 사업의 실제 수행은 APT가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업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이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었고요.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젝트 서머리를 먼저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 한국의 ICT 기술 기반으로 해서 한 번도 이 국제협력 사업에서
그 시설물의 인프라의 붕괴 예경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사례로 어떤 그 지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초의 그 시설물의 유지 관리 ICT 기술이 적용되어서 국제 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례였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수행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양국 간의 ICT 기술 기반의 그댐 붕괴 예경보 관련된 사례를 검토를 하고 한국의 관련된 기술을 토대로 해서 미얀마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그의 효용성을 검증해보자고 하는 게 본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ICT 기술 기반의 댐 붕괴 예경보 서비스 구축 사업 사례를 양 국가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로 건너가서 미얀마의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댐 적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실제로 붕괴 예경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걸 진행을 했던 게 본 사업의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이와 같이 댐 저수지에 대한 붕괴 예경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이제 한국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사례로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잦은 그 자연재해였었죠. 뭐 최근에는 뭐 자연재해보다도 사회적인 이슈가 미얀마에 좀 크게 대두되고 있고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피크에 다다라고 있는 뭐 매일매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도 이미 그 미얀마에 뭐 해외 사업 본부를 두고 있지만 지금 다급히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아무튼 이 당시 사업에 있어서는 백그라운드 됐던 게 미얀마의 잦은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그리고 그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얀마의 그 잠재적인 그 물 관련 인프라들이 중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지만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여전히 취약했다라는 부분들이 본 그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됐던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료로 가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취지 부분에서 가장 큰 필요성 부분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부분이 이제 자연재해 부분이었고, 뭐 지진을 포함한 홍수, 풍수해들이었고요. 이 당시가 본 사업을 시작했던 게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 사업이 끝난 거는 이제 2017년도에 끝났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전 연도인 2015년도에 미얀마에 굉장히 큰 홍수가 왔었죠. 그래서 댐 붕괴, 댐에 뭐 그 긴급히 홍수 조절을 인해서 하류부해가 침수가 되는. 그래서 농업 부분에 있어서 주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봤었다는 게 본 사업의 한 취지의 커다란 계기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자료 수집을 보면 이제 몽청댐 붕괴 사고가 바로 전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그 하류부에 굉장히 많은 풍수의 피해를 입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의 그 사업 적지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몽청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인 네피도 위쪽에 있는 바간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제 지진에 관한 부분도 리스크가 큰 지역이었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려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사업비 제한도 있었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는 약 8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고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사업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 먼저 그 ICT 기술 기반의 댐 붕괴에 관한 예경보 사례를 한국과 미얀마 전문가들이 와서 살펴본 후에 미얀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앞에서 뭐 유사한 발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댐 저수지에 대한 계측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이 그 계측 밀도 문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센서를 가지고 댐 전반적인 전면에 관한 어떤 그 위험 부분을 계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제약만 없다면 전면 계측을 통해서 어떤 국부적인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 현실성이 없는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고민이고 뭐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각각의 센서에서 제시하는 값들에 대한 그 각 계측기별로 관리 기준, 위험도 평가, 위험 관리 기준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센서에서 얻어진 값들을 총망라를 해서 복합적인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뭐 수위계라든지 지하수위계라든지 뭐 변위계라든지 각각 센서 값들이 어떤 값을 보여줄 때 이 정도면은 어떤 단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합 기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어촌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천이라든지 전장 길이가 굉장히 길었던 부분에 또는 해외나 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어, 그 트라이얼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던 부분들을 센서들을 국내에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버 옵틱을 사용한 뭐 온도 센서라든지 계측 밀도를 좀 확대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해왔지만 이런 다양한 센서들은 이제 미얀마의 그 댐들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한국에 이제 사례로 그 미얀마 전문가들이 와서 봤었던 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운지 댐이었고요. 이에 대한 이제 관리 기준을 이제 저희 경기 이천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랬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 어원저수지에 설치됐던 그 당시에 지금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센서 종류별로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했었던 게 이제 파이버 옵틱 센서를 묻어서 온도 차이에 대해서 댐 전면에 대한 그 누수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첨단화된 댐 관리 테스트였습니다.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가셨고 이를 토대로 해서 그 미얀마의 이제 부분에서 댐을 어떤 댐을 선정을 할 것이고 어떤 센서들을 어떻게 묶고 어떻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얀마 농림부 관계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청댐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 선정을 했고요. 그 몽청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어원지라든지 다양한 한국에서 했던 거대로 좀 해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같이 통신 환경의 차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한국은 그 당시 이제 CDMA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GSM, GS 모뎀 형태를 통신 기반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재 가봤을 때도 그 자동은 아니지만 수동 계측을 통한 그 수위계라든지 지하 수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용에 보면 있었고 실제 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 그 상주된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값을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값을 불려주는 중앙정부에다가 값을 불러주는 그런 형태로
센싱 값을 전달을 하고 그 위험 관리를 해왔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의 댐 사례였었습니다. 이를 좀 더 자동화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한국의 사례와 가장 유사하게 좀 끌고 가려고 했던 게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같이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몽청댐에서의 이제 그 각종 센서에 대한 계측된 자료들에 대한 단편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가서 이제 GSM 모뎀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 값을 중앙정부에 바로 좀 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변이계라든지 수익계라든지 지하 수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줬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렇지? 만들어 주고 저희가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실제 사용 그 뒤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활용한 일을 보면은 이제 센싱 값에 의한 실제 대응보다는 그 CCTV 기능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2018년도, 19년도에 바로 그 일본의 자이카 펀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었어요. 미얀마에. 그리고 댐에 대한 계측 그 지점도 3개, 4개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년도인 2020년도에 한국의 농림부가 국제협력사업 ODA 사업으로 미얀마 댐 안전 사업에 80억을 이제 투입을 하게끔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8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미얀마 댐 안전 사업을 이제 저희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ODA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려고 그쪽과 지금 현재 뭐 RD 체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그 미얀마 소유가 발생되어서 지금 이제 올해 바로 착공이 이제 들어갈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좀 잠정적으로 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게 국내 다양한 센서들, 그다음에 국내 뛰어난 그 통신 환경을 활용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관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을 때 또는 중앙아시아로 넘어갔을 때 그쪽의 통신 환경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댐 안전 관리, 뭐 인력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과 잘 조율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게 저희가 어떤 사례고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어떤 다양한 센서라든지 관리 기준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그들도 그런 것들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된 저희 공사 자체에 관리 기준이 있지만 그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은 좀 더 국제화된 기준, 뭐 아이콜드라든지 뭐 월드뱅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향후 유사 사업을 수행을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최초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성준입니다. 이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굉장히 파급 효과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쪽 통신 인프라에 맞춰주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때문에 굉장히 뭐 아무리 좋은 기술들 한다고 해도 통신 인프라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다 실시간으로 받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통신 부하를 좀 낮춰가면서 그러니까 온사이트에서는 뭐 와이파이라는 이걸 사용하고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결과값만 이렇게 통신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통신 인프라에 대응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식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것들이 좀 있는지.
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어렵게 다가왔고요. 뭐 전통적으로 이 수군 구조물이라는 게 어떤 그 도심이나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트 에리어에서 이와 같은 그 수원국들이 아니 수원국들의 수혜국들이 어, 그 가진 통신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또 거기에서도 도심이 아닌 외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올해 전년도부터 20년도부터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스마트 폴이라고 그래서 그 작은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동식 기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본 사업에서 포함을 하고자 하는 부분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통신 환경 그들의 통신 환경에 맞는 이제 센서라든지 데이터량 조절이라든지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고려와 일단 센서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다들 거기에 맞춰져 있는 현지화된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업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 보면 전년도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이미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쪽 정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 정부에서는 또 어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고도화된 센서를 원하고 근데 이제 그쪽에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이 받쳐주지 못함에 대한 부분은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제 한국의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좀 협의를 할 때 어려움이 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만반의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농어촌 연구의 최병호 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저수지 댐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작동 ICT 모니터링 기술에 대해서 유찬호, 김익훈, 배상호, 김원일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발표는 유찬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신시티 유찬호입니다. 저는 오늘 저수지 댐의 실시간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작동 ICT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수지 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측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측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오스 댐도 붕괴가 됐고 미얀마 댐, 그다음에 모항저수지도 공사 중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수지 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요 위험 인자가 이제 제방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투수에 대한 이제 내적 침식에 의해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 이제 그 계측 관리국이나 아니면 아이콜드에서도 필수 계측 항목이라는 것들을 두고 계측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측을 하더라도 대부분 계측 관리가 계측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측 결과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점에 집중 계측을 하다 보니까 계측이 발생하지 않는 계측 공백 구간이 발생되다 보니까 초기 시설 피해를 인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좀 맞춰서 저희는 조금 이런 집중 관리 계측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국부적인 붕괴나 시설 손상도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측 기술을 조금 한번 알아보고자 또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동화 계측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 자동적으로 계측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안전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좀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적인 계측을 좀 전체적인 계측으로 좀 확대를 함으로써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저감이 가능한 이런 기술을 좀 만들고 또 동시에 이제 필수 계측 항목들을 계측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계측 관리 기준치만 초과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안전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기술을 조금 개발하고자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ICT, 사물 인터넷 장치에서 표준 통신 거리와 영역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일반적으로 IoT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직비, 와이파이 뭐 이런 통신 모듈에 따라서 표준 거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표준 기술인 IEEE 802 154.42라고 하는 직비 기반의 모듈을 저희가 처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저수지의 그 실시간 계측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 지점이 어디가 가장 적합할지 시설물에 먼저 사전 안전 상태를 먼저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 붕괴를 통해서 한계값이 그러면 얼마인지라고 해서 한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있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테스트 베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는 집중 계측 단면 구간과 저희가 WSN 기반의 저희 센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저수지의 상태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WSN 계측을 반반씩 나누어서 저희가 처음 테스트 베드를 한번 운영하도록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계측 센서는 저희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저희 상용 센서를 사용을 했고요. 현장에서도 물론 당연히 검 교정을 해서 적등히 잘 확인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래서 첫 해 연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니까 결과만 말씀드리면 첫 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직비 기반으로 저희가 IoT 장치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20m 간격 또는 30m 간격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는 인도어 이제 실내에서 하는 통신 효율만큼 효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 기반의 이런 ICT 장치가 통신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율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상 1차년도에는 저희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통신 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뭐 LTE나 아니면 로라 모델을 조금 모듈을 이용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LTE 모듈 같은 이제 사설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이제 또 통신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또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로라 모듈을 이용해서 통신 거리가 한 100m 정도까지 확보되는 이런 ICT 장치를 만들도록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 이런 댐 시설물을 관리할 때 어느 때 이렇게 계측을 더 많이 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계측 주기를 좀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자율작동 기능 부분을 조금 추가해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이런 자율작동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센서 안에 웨이커 컨트롤러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연산이라든지 이상이 감지가 되면 측정 주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ICT 제품의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계측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안전 상태를 조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베이지안 기법의 이제 머신러닝을 약간 좀 가미한 그런 작동 알고리즘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 좀 녹여 넣었었고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로라 기반의 IoT 모듈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한 IoT 모듈을 이용해서 그러면 실제 통신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지 저희가 실외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건물에 의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지 또는 이런 뭐 나무나 이런 데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지 통신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로라 모듈도 실제 실외 환경에서는 통신 거리가 한 1.3km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의 위치에 굉장히 좀 민감한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로라 모듈을 사용하지만 유효 통신 거리가 한 1km 정도인 ICT 제품을 직접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1년간 이제 저희가 실제 계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저희가 계측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전력 방식은 이제 전원이 이제 슬립됐다가 웨이크업이 되면서 전력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저희가 관리 기준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경보가 잘못 울린다든지 이런 좀 문제로 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경보를 울리기 전에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필터링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필터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상 계측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작동 성능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측 결과가 급격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선 센서의 측정 주기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자율 작동에 대한 부분도 성능 시험을 해서 나름 일단 시범적으로는 써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수지 댐의 실시간 안전 상태는 이제 주로 댐 자체의 활동이나 파이핑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좀 보다 조금 쉽게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저희가 활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세기법으로 이제 활동력과 저항력을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상에 이제 조금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업리프트 프레셔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측정되는 강국 수압이 바로 계산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제 UI 디자인과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필터링 부분이 포함이 되게 했는데, 저희 데이터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정상 상태의 이제 데이터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때 이제 누적 분포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누적 분포 그래프를 사실은 정규 분포로 이제 전환을 해주게 되고요. 정규 분포에서 저희가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5% 기존의 이제 값을 기준으로 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값을 초과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한번 해주게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 데이터가 진짜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필터링이 되게 되면 저희 자율작동 기능이 작동을 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좀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자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요하는 부분에 판단하는 것은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 관리자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3차원적으로 화면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머신러닝 기능을 조금 가미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화면의 안전율이라든지 파이핑의 안전율이 계산이 되게 되면 정상 상태의 이제 안전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센서 값이 변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이상 상태의 값을 다시 정규 분포로 전환해서 안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베이지안 기법으로 머신러닝으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도록 이렇게 머신러닝 기능을 약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측정되는 시간을 기반으로 그러면 안전율이 저하되면 언제쯤에 저희가 임계 상태에 도달하는지 이런 시간도 조금 가급적이면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2년 정도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저희가 측정되는 결과가 이제 그러면 현장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측량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탐사 결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측정한 실제 이제 저수지를 3차원 드론 측량을 해서 실제 단면하고도 저희가 예측하기 전에 설계치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단면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봤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기 비저항 탐사를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이 전기 비저항 탐사에서도 보면 하부에 이렇게 좀 누수가 발생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현장에 전체 한 9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최우측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이 지점에 대해 강국 수압이 상시 포화되어 있는 형태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안에 있는 쪽 부분에서 저희서는 보시는 것처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하고 좀 전반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강국 수압이 분포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서 이런 전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시설물의 전반적인 감지를 하는 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IoT 기술을 이용해서 저수지 댐과 같은 실외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성능에 대한 좀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렸고요. 저수지 댐과 같은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위험 감지 시 정밀 측정이 가능하도록 좀 장치의 개선을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정밀 측정, 오작동 방지 필터링 기술이 포함되는 자율작동 ICT 기술은 약간 모니터링 기술에 좀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고요. 장기 계측 등을 통해 자율작동 ICT 기반의 저수지 댐 모니터링 기술은 유지 관리에 조금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수지 댐 상태나 안전율 상태를 조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자료를 공유를 하니까 댐 시설에 이제 일반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빠르게 이제 뭐 안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내지는 어디가 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데 좀 효과적인 부분으로 조금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탐사 결과와 비교해 보니까 계측 결과하고 탐사 결과가 비교적 조금 일치해서 저희 이제 기술 개발한 게 최소한의 좀 적용성은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ICT, ICT 기반 계측에 많은 실정 지점이 포함된 그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주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로라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통신 시스템으로 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전원은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한번 이게 만약 배터리로 갈 건지 아니면 외부 전원인지,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할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 원래 보통은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하면 센서끼리 통신을 하고 실제로는 센서들이 또 데이터를 옮겨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통신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라 시스템부터 1km 정도까지 생각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센서 밀도가 그만큼 낮아서 그런 건지 그 부분.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배터리 부분은 이제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를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첫째 번째로는 저희가 2차 전지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2차 전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센서 노드에 들어가는 이제 그 배터리가 어, 태양광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거나 이렇게 일조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자꾸 죽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다 보니까 센서 노드는 1차 전지 즉 이제 충전이 안 되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 이제 리튬 배터리 6개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전력 성계를 할 때 최대 9개 센서가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전력 설계를 했고요. 저희 이제 테스트 베드에서는 최대로 많이 된 연결이 센서가 6개까지는 연결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3년 반째 교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통신이나 이런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좀 제어를 해주는 제어 기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게이트웨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런 ICT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IP67, 68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케이스를 한번 키워봤더니 케이스가 커지면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증발산에 의해서 습기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이제 회로판을 부식을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민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제 이제 통신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컨셉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비 기반의 말씀드린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는 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컨셉상에서 측정 주기를 조율하고 제어해서 최대 이제 1분의 1회까지 측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통신 간에 서로 간섭이 발생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종적으로 로라로 이제 저수지 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지자체별로 이제 선호하는 것들이 통신 방법이 조금 있더라고요.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망을 조금 이용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고, 뭐 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좀 로라망이 있는 구간은 로라망을 이렇게 조금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해 주신 아산 CNT의 유천화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이 다음으로는 네 번째 순서로 농업 기반 시설 저장비니 계측기의 최적화 설치 및 운영 기술 개발에서
김성진, 임성근, 권영석, 정연호 회원님 중에 김성진 사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EJ 대계 김성진입니다. 지금부터 그 농업기관 시설 제방변이 개측기의 최적화 설치 및 운영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본 과업은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그 이종 저수지에 대해서 그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그 운영 기술 개발에 대한 그 과업을 지금 수행하기 전에 연구 과제로 이제 수행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만든 자료들입니다. 발표 순서는 1장 뭐 과업 배경 목적부터 시작해서 5장 제방변이 최적화 설치 및 운영 기술 적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과업 배경입니다. 과업 배경으로는 현재 그 일종 저수지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해서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0만 톤 이하의 이종 저수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시설 관리자가 이제 유관 관찰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관 관찰에 대한 어떤 한계성도 있고, 그 5월 이후가 되면은 이제 식생 때문에 그 유관 관찰이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은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으로 해서 일단 이제 농어촌 공사 쪽에서는 이런 이종 저수지에 대해서 이 변이 관찰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계측 센서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치 방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이제 방법까지 이렇게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총 14m 이상의 이종 저수지 136개소에 대해서 그런 설치 기술과 운영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제 프로그램은 현재 이제 별도로 이제 개발 중인 상황이라 아직까지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뭐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센서의 적용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 또는 이제 해외 쪽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뭐 검토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 기술들은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제 USN 상시 계측 시범 설치 사업이 있고, 뭐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하는 이제 땅 밀림, 뭐 무인원격 감시 시스템, 그리고 이제 수자원공사 쪽에서 하는 이제 댐 외부 변이 뭐 계측 시스템 등이 있고요. 이제 일본이나 뭐 그외 홍콩,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측 관리를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그 무선 IoCT 기술을 이제 접목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어촌공사 이제 이종저수지에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가의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무선 계측 시스템을 일단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뭐 계획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종류를 이제 선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변이 계측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변이 계측기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선정된 아이템들이 저기 뭐 위치가 선정 여부에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경사계, 뭐 신축계, 그리고 뭐 이제 TDR 센서하고 뭐 GPS 틸트메타, SCS 센서 정도를 저희가 일단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A 센서나 광섬유 센서, 뭐 비주얼 센서, 그리고 뭐 광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이제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중 저수지에 적용하기는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식생들이 계속 그 자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준을 통해서 변이를 확인하는 계측기들은 이제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한 계측 센서들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시험체를 좀 만들어서 각 변이와 이제 길이 변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체를 만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에 적용된 센서들은 이제 국산 센서하고 이제 외산 센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 센서하고 외산 센서의 지금 뭐 정확도를 보게 되면 지금 큰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산 센서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AS 문제라든가 이제 자재 뭐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산 센서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가의 제품이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서 이제 저가형 GPS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동적 계측으로 하면은 이제 정밀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지만 그 정적 계측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정밀도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좀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밀도는 뭐 시간 간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집 1시간, 뭐 3시간, 6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들을 뭐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도를 좀 판단을 하면은 최대 뭐 한 3mm 정도까지 정확도를 올릴 수 있어서 GPS도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의 데이터고요. 물론 이제 GPS 자체가 수직 방향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4에서 뭐 플러스 2.2mm 정도 오차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8.3에서 플러스 3.2mm 정도 그런 오차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요것들은 이제 그 계측 데이터 수집 시간을 조금 더 3시간이나 뭐 6시간 정도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테스트 베드를 적용을 해서 지금 시험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일반 이제 제방을 신설로 해서 하나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가로 15m, 뭐 세로 13m, 높이 뭐 지금 5m의 제방을 인공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강제로 좀 파괴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거동을 이 센서들이 감지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적용된 센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틸트메타, GPS, 신축계, SCS 센서 4가지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앞서서 뭐 지중경사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대상에서 일단 배제를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테스트 이제 단계별 이제 방법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하부에 지금 굴착을 진행을 해서 강제적으로 좀 파괴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좀 2회 정도 발생을 했고요. 파괴 이후에 그 데이터들 이제 확인을 해보면 틸트메타의 결과가 상당하게 지금 그 파괴 형상을 제대로 좀 잡아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축 센서를 사용을 해서 그 파괴의 근원지의 위치까지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틸트메타를 저희가 이제 주 계측 항목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 이중저수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 보호공을 사속 보호공인지 이제 잔디 보호공인지 2가지로 나눴고요.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센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매설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사속 보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설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 외부 노출형 센서를 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잔디보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설형 센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먼저 시범지구 5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기 고산저수 사속보호공인 고산저수지에는 그 노출형 센서를 적용을 했고, 나머지 잔디보호공인 4개소에는 저희가 그 매설형 센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결과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mm 미만의 변이량이 지금 나타난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특별히 현장에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표 신축계하고 지금 GPS 같은 경우가 지금 변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0mm 내외로 지금 발생을 했는데, 지표 신축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추가적인 변이가 발생이 되는 걸로 확인됐고, GPS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의 문제 때문에 변이가 다소 크게 좀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이제 131개소에 대해 저수지에 대해서 타입을 나눠서 이제 설치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A타입하고 B타입은 잔디보호공이고 C타입은 이제 사석보호공입니다. 근데 A타입, B타입을 나눈 거는 그 천공 장비가 들어가서 천공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좀 타입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치된 계측기들이 지표 경사계, 사면 경사계, GPS, 매스 CS 센서, 함수율계, CCTV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131개소 저수지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131개소 대상지의 현황들을 보면 경남 쪽에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었고, 규모는 대략적으로 지금 그 16m, 14m에서 16m 정도 규모고, 그 다음에 이제 121에서 150m 이하의 저수지들이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설형 센서로 설치를 했는데, 이 사유 자체가 지금 그 정기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제초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제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제초를 할 때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상부로 노출되는 센서들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센서들을 전부 지하로 지금 매설을 하고, 또 매설한 상부는 이제 보호 덮개 하고 지금 위에 그 펜스로 지금 보호를 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설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적 구간에는 이제 부대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이 통신 장치라든가 이제 그 전원 장치, 그리고 이제 그 요런 배터리 등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함체들에 대해서도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센서들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0m 이내로 좀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내 통신은 노라 통신으로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현장하고 이제 서버 간의 통신은 노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LTE 통신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서버 쪽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발표 한 번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예, 이거 다음 이 시간 발표 다음 이후에 또 종합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용해서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제가 이동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총사의 임성근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자장하고 나서 또 이 마지막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 한국농업청사 주제로 이제 댐 저수지 안전관리 특별 세션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20년부터 ICT 기반 관련 계측기를 한국농업청사에서는 이제 한국판 누딜 사업으로 많이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측기가 한꺼번에 많이 구축하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된 계측기의 어떤 품질 관리 그런 것을 좀 조금이나마 여러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서 또 종합 토론 시간에 있는데요. 그때 이용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는 ICT IoT 기반 제방변이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임성근, 최강준, 노경환, 김희종 회원이 연구하신 내용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이제 대방지 설치 이 부분은 앞서 발표한 내용하고 거기에서 연구 과제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수지 136개소에다가 제방면이 기술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배경 및 필요성은 이렇고요. 자연재해나 뭐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 사전 예측 그 부분에서는 이제 13년 3대 저수지가 제일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거고요. 향후에 이제 경주 포항 지진, 그다음에 최근에 앞서 김진호 부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집중 호우 시에 저수지 산면 푸들링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재해를 대비하던 차원에서 본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살펴보는데 20년 최장기 장마가 이렇고요. 이게 역대 최장 강수일 수로는 이제 요거 역대 2 누적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강우량이 920mm니까 상당한 양이 같고 사실 사면이 최장기적으로 강수가 축적이 된 상황에서 슬라이딩 굉장히 작성하기 쉬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런 조건이 아마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아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농경기 분야도 침수가 많이 늦었고 뭐 1,000억 대 이상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본사에는 재난안전 종합 상황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근무를 했었던 거고 그때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앞서 이 내용은 발표하신 내용 같은데요. 계측이 잘했으면 뭐 경기를 막을 수 있던 비율로서 어떤 계측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제수의 계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노후저수지 붕괴 예방보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떤 집중 후 붕괴에서 제방 변이 계측기 앞서 연구 내용 발표하신 김정희 산무님 그 내용 뭐 비슷하게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IoT 기반에서 실시간으로 제방 변이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자한테 예방보 문자 정보를 확인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규모는 이제 5만 톤, 30만 톤 미만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규모 시설이 약 2,200개 정도 공사 관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작년 한 해 사업비가 102억 원에서 총 136개소의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동인 시스템을 이제 사실 농림본부하고 재작년 일정 19년도 8월부터 그 사부 서기관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저수지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설치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의시설 개보수가
상시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리스크가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면 슬라이딩 작년 같이 뭐 80 몇 개가 붕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할 건지 전면적으로 할 건지 어떤 수요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설치된 계측기를 다시 수거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일순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사용 이게 뭐 즉각 교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외산 지산 장비가 아닌 국내용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소금의 저수지는 저수지의 특성은 이제 계곡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는 사실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서 어떤 저수지는 가는데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리는 이상 걸리는 도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길도 이렇게 넉넉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번 인스톨하면 여기서 좀 더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상시 감지 능력 이게 쉬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상시 계측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이제 예금을 할 수 있느냐 그 시스템까지도 설치부터 시스템까지 뭐 작년 한 해 다 끝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앞서 본 이제 저희 재난안전종합 상황실과 연계해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거기에 표출해서 같이 이제 이 제방 사명이 슬라이딩이 일어난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알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제방에 136개소에 가면 이 같은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게 사실 친환경 기술 11년 이제 타이틀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무전력 전기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소 로 이제 풍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태양광 판넬이 이제 두 세트씩 들어가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해서 계산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300W고 태양광이 이제 200W로 계산했을 때 한 136구를 가정했을 때 연간 뭐 한 1,100만 원 정도 이제 효율이 있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없으면 써야 되는 그 전기니까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에너지 어,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던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능관리 시스템에서 그 당시에 센서 교체가 용이하게 됐고 그다음에 국내 생산 센서비가 저렴한 유지관리 용이한 그런 센서로 해서 사실 거의 동일한 센서 기종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기상청, 강우량 등 예보공장 활용을 편의성을 해서 이제 이 시스템에 기상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조수의 자료 같은 게 이제 연계하도록 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TMTC라 해가지고 원격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 용동을 시켜서 시설 관리자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집중 호우 시에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밀성을 고도화라는 게 이제 단종이 아닌 2종 정도의 복합적으로 계측해 설치했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함수유계 그래서 집중 호우에 따라서 어떤 침투 심도 그것을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처음 설치할 때 필름 계측 장치 설치 표준이라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농업운영 댐 유지관리라는 섹터에 게재가 돼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상 측정 장치는 누수가 예상되는 곳, 그다음에 이제 병영 측정 장치는 최대 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형 제방 변이 계측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 두 개의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전기비장 탐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일 누수가 예측 가능한 지점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변형량이 클 걸로 예상되는 재고를 기준해서 중앙 정도, 정중앙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필름 조직 계측 시설 표준에서도 이제 이 같은 농업 유지 관리라는 책자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변이 변형 그래서 이제 높은 댐에서는 이제 계측을 댐 중심선, 댐 상사면 일직선 50m 간격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방 변이계 설치는 앞서 발표한 그 연구 과제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136개소에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삼형 경사계 라서 심도 이제 3m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심도하고 지표 경사계에서 이제 지표 30m에서 이제 1m 정도의 새말뚝으로 이제 마운팅을 시켰고 거기서 이제 지표 변이를 할 수 있는 그거에 4개에서 한 6개, 7개 뭐 이렇게 다수 설치해 놓은 게 지표 경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 특성상 사서로 높이기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이 흙댐이지만 앞에 이제 그 사면 슬라이딩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돌로 크게 이제 큰 돌로 이제 막아놓은 데 있는데 이건 부득이하게 이제 땅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설치할 수 없으니까 DPS계를 변형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수장사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댐에서 설치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 저희도 저희 전국전 한 12개소 정도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그 저수지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중 호우의 비상시에 제 가축력으로 할 수 있게 설치를 했고요. 근데 설치 계획안이나 설치 지점 드론 촬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했을 때의 전기비정 탐사를 모두 해가지고 설치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 자수지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부대시설이 있는 위치고 각각에 이제 뭐가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관리 편하게 해서 설치 후에 드론 촬영을 해서 이제 어디에 이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드론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체 사면이 자폴론이 이제 또 여름철 되면 우거지니까 또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된 이제 총 이제 시범 연구에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토대로 해서까지 하면 총 9개의 아이템이 저수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주 종으로는 제방 산의 변이 계측 저희가 이제 제방 지표 경사 변이 계측이라고 하고 이거는 제방 경사 계측기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3에는 GPS 경사기 이 세 개의 종류가 이제 136개소에 설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합으로 해서 이제 A, B, C 타입이 나눠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종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10개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간적 분포를 포함해서 이제 지역별로 함수율 계측 하나씩 해서 강원시의 어떤 간접 지표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챔수가 증가했어도 이제 함수가 증가하겠죠. 그거에 어떤 간접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계측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부수적으로 이제 강구 단계 저랑 수익에는 이제 연구 사업하면서 어떤 게 적합한 센서가 최적화하나 하면서 이제 설치했던 내용이고요. 앞서 4개의 센서가 전국 136개소에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는 이제 이게 76분인데 136개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 제체 전경이고 설치 당시 어떤 삼각 방면, 그다음에 이제 설치 후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센스 계측기 위치를 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얻었던 이제 지금 작년 11월 12월 말 완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지금 월간 통계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변형이 이게 스케일을 보면 0.025에서 뭐 0.1에서 사이에서 거의 3개월 동안 변화가 뭐 1mm 이하 가는 것이 알 수 있고요. 이건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함수유계, 아까 말씀하신 함수유계가 이렇게 또 포화도에다가 이제 변화를 또 저희가 계측해서 시스템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방경 시스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 현장에다가 계측기를 심과 동시에 현장에서 있는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제 현장에 있는 제방균 지표 변이계에서 그 데이터가 날라오면 안에서 이제 제방균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이제 공사나 이제 지사, 시설 관리자가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시스템이고, 실제 이게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차트를 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이 측정 주기는 지금 1시간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세팅은 10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이게 이제 10분간 지금은 이제 설치한 지 이제 거의 3개월째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축적하고, 이 자료 축적해서 그 저수지별로 또 특성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10분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좀 얻고 있고, 네, 향후에 그 데이터를 이제 다음에 설명한 경보 기준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통계, 시간일, 월연 통계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분석이라는 또 트릭도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누르면 2일 동안 혹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이제 제일 지표 변이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이렇게 소팅할 수 있게 좀 프레이밍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계측기의 경보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경계 기준이 이제 지표 정석의 기준에서 50mm, 5cm 이상이 들어게 되면 이제 문자로 텍스트 실관리자 날려줄 수 있게 경보 기준, 경보 관련 기준도 범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인계값, 아까 지표 변기로 하면 50mm 이상이라면 SMS로 해가지고 시설 관리자한테 텍스트 문자가 날아갈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가 축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예공보, 이게 아까는 그냥 50mm는 이전 문헌 자료 가지고 설정한 기준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어떤 그 댐 관리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어떤 경보 기준을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앞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 계측기를 작년 한 해에 130개 심어서 이제 계측 데이터를 많이 얻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설 관리자한테 효율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집중 호우 시에 그 사전 예방 재방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기준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지금 홍수위 시에 이제 저희가 어떤 그 관리를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만수위는 이제 저희가 이수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된 분이고, 만약 이거에서 홍수위가 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주의 단계로 해서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댐 저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예방부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저방면이같이 예방부 관리 기준은 이제 이전에 연속 가온 기반 예방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참고 문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서 보는 것에서 이제 그 기준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그 속도, 그 관리 기준을 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면 파괴 모델에서 예경부 관리 기준에서 이것도 참고문헌에서 따왔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안만 사면은 이제 다항식 모델가 적용되고, 토사사면 성장 모델이라는 모델이 적용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흑댐이다 보니까 성장 모델로 해서 이렇게 이걸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측 변이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에 트렌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임계점이 어딘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런데 이것은 전면 예측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도수가 최근에 이제 최대 132.463이라는 게 이게 변이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현장 계측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서 어떤 이제 그 교체한 오류도 판단했고 현재는 이제 이 변경 0.15 내로 계측이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월달에서 3월달에 해보니까 이제 올라간 내용이고요. 각 배치기로 보는 이제 센서 중에 5개, 5번째 센서가 이상 반응이 났다 해서 저희가 이런 이상 반응이지만 충분히 지금 5mm 이상, 50mm 이상, 5cm 이상은 다 충분히 계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항보학에서 AI 기반 알고리즘 개발을 향후에 발전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계속 제방 계측, 이 제방 변이뿐만 아니고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누수 계측도 AI 기반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 및 제방의 패턴을 찾아서 스마트 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을 기대하는 효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어떤 그 계측 정보를 통해서 재난연구 시스템 개발을 할 거고, 뭐 금융안전 집행 기법 개선해서 이제 계측대를 활용했을 때 안전재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바로 지금 종합 토론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